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월가의 엘리트들이 선택한 서울행의 비밀. 더 이상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이 아닙니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의 성패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글로벌 금융의 심장 월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사무실을 확장하고 핵심 인재들의 서울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의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단순한 테스트베드를 넘어섰습니다. 신기술 도입 속도는 물론 상용화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엑소더스 현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개발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등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메타버스 분야의 고급 인력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한 고위 임원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경이롭다는 평가입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플랫폼 등 미래 산업의 상용화 수준이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 시장을 담당하며 아시아, 금융을 이끌어온 한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전격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아시아 투자부문 파트너 레이첼 모건이에요. 26대 도쿄지사에 발령받아 20년간 일본 시장을 담당해왔어요. 올해 43, 최연소 여성 파트너라는 타이틀이 제법 자랑스럽네요. 하버드 MBA 출신의 젊은 여성 분석가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2024년 3월의 어느 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솔직히 이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시장 조사라고만 생각했었죠. 도쿄발 ANA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도 태블릿으로 이메일이나 확인하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일본의 작은 버전 정도였거든요. 도쿄의 금융가에서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삼성 말고는 별로 없다거나 기업 구조가 불투명하다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특히 일본 금융권의 원로들은 한국을 후발주자 정도로만 평가했어요. 저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전날 리서치팀에서 받은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GDP 세계 10위권, 수출 강국, 반도체 강자더라고요.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20년간 일본 시장을 보며 느낀 직관은 달랐어요. 아시아의 진정한 혁신은 일본에서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작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투자 전략 회의에서도 제 생각을 강하게 피력했어요. 일본의 제조업 기반과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 없다고 말했죠. 그때 한국 담당 동료가 제가 한국을 너무 모른다고 반박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자국에 대한 자부심 정도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일본의 나리타나 하네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입국장에서 수속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고 생체인식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제 여권 정보가 이미 처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대예요. 제가 자주 가는 나리타 공항에서는 아직도 대면 심사가 기본이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AI 통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승객의 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언어가 전환되더라고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있는 AI 로봇이었죠. 단순히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로 길 안내부터 코로나 방역까지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공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 포토존 정도로만 활용됐었죠. 저는 금융 전문가예요. 숫자에 민감하고 효율성을 중시하죠.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수준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분명 엄청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의미할 텐데 문득 우리가 일본의 수치에만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이게 또 놀라웠죠. 도쿄에서 늘 타던 나리타 익스프레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와이파이 속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열차 정보, 그리고 차량 내 공기질까지 표시해주는 모니터,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오지가 끊기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일하는 금융업계에서는 연결성이 무척 중요한데요. 도쿄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늘 데이터 끊김을 걱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열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쿄의 출퇴근 시간대처럼 다들 졸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동 시간을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여성이 이동 중에도 주식 거래 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광경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죠. 옆자리의 독일인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저처럼 이곳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도쿄보다 더 미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산의 모든 안내가 4개 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AI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 잃은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역산의 모든 시설과 사람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3D 매핑되어 있었죠.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도쿄역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분명 도쿄역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통 허브인데 이곳의 디지털화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는 이미 한참 뒤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편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차 안의 모니터로는 실시간 요금이 표시되고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가 안내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택시 내부에 설치된 실시간 주식시장 정보 단말기였어요. 기사님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호대기 중에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시고 밤에는 가상화폐 거래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도 자주 보신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욕의 택시기사가 실시간 주식 거래를 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리포트를 평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기사님은 도쿄에서 오래 살았다는 제 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본인의 딸도 일본 유학을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요. 한국이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다고 느꼈다나 봐요.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제가 담당하는 일본 시장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데 서울의 거리는 젊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강남 일대를 지나면서 창밖을 유심히 봤어요. 도쿄의 어떤 지역과도 달랐어요. 마치 뉴욕의 미드타운을 보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세련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랄까,
건물마다 설치된 대형 디지털 사인이지, 거리를 누비는 전기차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로봇 배달이 인상적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지? 투자 전문가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GDP나 수출입 지표 같은 거시경제 지표로는 이런 역동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타트업들의 존재감이었어요. 도쿄의 로폰기나 시부야도 스타트업이 많다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건물 곳곳에 보이는 유니콘 기업들의 간판들, 사무실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이런 게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도 신선한 경험이었죠. 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도쿄의 럭셔리 호텔들도 아직 종이 서류를 쓰는데 말이에요. 룸키도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직원분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모두 유창하셨고, 특히 제가 여성 투자자라는 걸 알고는 여성 전용층을 추천해 주셨어요.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피트니스와 라운지도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년간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출장했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일본도 여성 전용 열차나 카페는 있지만 비즈니스 숙박시설에서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는 보지 못했거든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죠. 도쿄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런 밤문화는 없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안전벨과 CCTV,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스마트 가로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만 밝기가 강해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경찰서에 연결된다고 들었어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시티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QR코드로 메뉴를 스캔하니 증강현실로 음식 사진이 테이블 위에 떴어요. 와인 리스트를 보는 방식도 특별했는데 제가 평소 즐기는 와인 스타일을 입력하니 AI가 그날의 메뉴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직원에게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현지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요즘은 이런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꽤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레스토랑들이 현금 결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증강현실과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무인 계산대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로봇이 직접 상품을 진열하고 있더라고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편의점 앱으로 미리 주문하면 픽업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호텔로 직접 배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제가 근무하는 뉴욕 월가의 편의점에서는 아직도 종이 영수증을 고집하는데 이곳의 편의점은 이미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이걸 어떻게 뉴욕에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노트북을 켜고 급하게 2개의 메일을 작성했어요. 먼저 뉴욕 본사의 피터슨 상사에게 체류 일정을 늘리고 싶다고 썼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쩌면 우리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기존 보고서들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와 혁신 수용성은 도쿄나 홍콩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서 도쿄 사무실의 리서치 팀에도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핀테크와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지난 분기 리포트의 한국 시장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죠. 이제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이렇게 놀라운데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설렜어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한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KOSPI 지수, 시가총액, 외국인 투자 비중. 이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실체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에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어젯밤의 충격과 오늘의 기대감이 뒤섞여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전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 처음 이 일정을 받았을 때는 그저 형식적인 기업 방문이라 생각했는데 어제의 경험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삼성전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난 상무님은 제 고정관념을 또 한 번 깨트렸어요. MIT 박사 출신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가진 30대 후반의 여성 임원이라니. 도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녀가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들으며 제가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 캠퍼스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달랐죠. 생체 인식은 기본이고 전신 무균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도 AI가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체크하더라고요. 20년간 수많은 일본의 첨단 기업들을 방문해 왔지만 이 정도의 보안과 청정도 관리는 처음이었어요. 3나노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로봇들이 웨이퍼를 자동으로 운반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개발 시설이었어요. 양자 컴퓨팅 연구실, 육지 통신 실험실, 그리고 우주 반도체 개발팀까지. 이들의 시야는 이미 지구를 벗어나 있었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오지 상용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벌써 육지를 연구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사내 식당에서 경험한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주방, 직원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맞춘 맞춤형 식단.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닌 미래 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 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는 더 이상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방문한 현대자동차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 보였어요. 자율주행,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그들의 비전은 제가 알던 도요타나 폭스바겐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수소연료전지 연구동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도요타의 미라이처럼 수소차 정도를 연구하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소를 단순히 자동차의 연료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선박, 열차, 발전을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 전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연구소 한켠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적용된 거더라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 기업들은 해외 기업 인수에 보수적인데 이런 과감한 투자를 보니 또 한 번 충격이었죠. UAM 센터에서 본 플라잉카 프로토타입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형 디자인인데 이게 2025년이면 실제로 하늘을 난다니.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도 주저하고 있을 때 이미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타트업 협력센터였어요. 현대차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수직 계열화에 매달리는데 이렇게 개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연구소에서는 보기 힘든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죠. 특히 여성 연구원들이 많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여성 엔지니어를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수직적이고 보수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호텔룸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뉴욕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존의 분석 틀로는 이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 기업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쟁 상대는 이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포트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보아온 일본의 모습은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걸요. 반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SK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놀라움이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네요.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제 정말 아시아 투자 전략을 새로 써야 할 때인가 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보고 있었네요. 다음 날은 일정이 좀 여유로워서 아침에 일부러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어제 현대차 연구원들이 자랑하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궁금했거든요. 호텔 프론트에서 교통카드를 받았는데 이것부터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프론트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기본이고 택시, 편의점, 카페까지 모든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공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도쿄에서는 각각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 내 모든 안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기본이고 혼잡도까지 표시해 주더라고요. 빨간색은 혼잡, 녹색은 여유. 이런 정보만 있어도 출퇴근 시간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내부의 미디어월이었어요. 창문이 없는 구간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가 마치 창문처럼 작동하면서 실시간 뉴스와 정보를 보여주더라고요. 도쿄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아침 식사는 근처 카페에서 해결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번엔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제 알레르기 정보를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위험한 메뉴는 필터링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칼로리나 영양 성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옆자리의 외국인 관광객도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사무실에 메일도 좀 보냈어요. 카페 와이파이가 너무 빨라서 놀랐죠. 도쿄에서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연결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가를 돌아다녔는데 골목골목이 너무 활기찼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로봇 배달이었어요. 보도를 따라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들이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학생이 이건 이제 흔한 거라고 해요.
학교 캠퍼스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도 흥미로웠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건 기본이고 음식이 나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도 이 정도 투명성은 없었어요. 오후에는 코엑스몰을 구경했어요. 쇼핑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같았죠. 특히 스타필드 라이브러리의 대형 LED 화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디지털 시설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가봤어요. 공원에도 첨단 기술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에 스마트 조명, 공기질 측정기, 거리에 설치된 태양광 벤치, 심지어 쓰레기통도 스마트했어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거 시기를 알려준다고 해요. 밤이 되니 한강공원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드론 쇼가 시작됐거든요. 300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미래도시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일본에서도 가끔 드론 쇼를 하지만 이건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한강변을 걸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곳의 스마트 기술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혼자 걷는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나 응급 상황을 위한 스마트 비상벨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것도 완전히 달랐어요. 무인 계산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로봇이 직접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사람이 아예 없는데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배달 앱을 열어봤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쿄였다면 이런 시간에 배달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더 놀라운 건 배달 시간이었어요. 15분 만에 도착한다고 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더라고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거리가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가게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야간 근무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배달된 음식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세대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때 마주친 할머니도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는 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으셨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런 혁신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리포트를 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쿄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래의 모습 같았어요. 일정 마지막 날 정식 기업 방문 일정이 없어서 제가 궁금했던 곳들을 자유롭게 둘러보기로 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광화문이었어요. 현대적인 강남에 머물다가 고궁을 보니 새삼특별하더라고요. 경복궁 앞에서 증강현실로 왕실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옆에서 AR 체험을 하던 프랑스 관광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파리의 베르사유에는 없는 현대기술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라며 감탄하더라고요. 고궁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투어 가이드, 실시간 번역 서비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첨단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죠. 일본의 유적지들은 아직도 종이 팸플릿에 의존하는데 말이에요. 점심때는 일부러 통인시장을 찾아갔어요. 여기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모바일 결제는 기본이고 SNS 마케팅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시장 채널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려우셨다던 할머니 상인분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오후에는 홍대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 발견한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정말 특별했어요. 일반인들이 직접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용자 대부분이 10대, 20대라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보여준 가상 전시회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이곳의 젊은이들은 이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스타트업 동아리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대학생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창업이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취업과 동등한 진로로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들의 태도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밤에는 이태원의 한 펍에 들렀어요. 이곳도 특별했는데 외국인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발자들도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빨리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작은 카페에서 또 하나의 특별함을 발견했어요. 바리스타가 로봇이었는데 신기했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로봇과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밤거리를 걷다가 한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오래된 한옥들 사이에 첨단 미디어 아트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밖에서 보면 전통 한옥인데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옥의 기둥과 보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 사이로 초현대적인 디지털 아트가 흐르고 있었죠. 모든 작품이 NFT로 판매된다는 것도 신선했어요. 구매자들은 실제 한옥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디지털 소유권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융합의 순간들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갔던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고, 전통시장에서는 할머니 상인분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계셨어요. 저녁에 들른 한식당도 특별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를 AI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발효 정도까지 정밀하게 조절한다고 해요. 주방장님 말씀처럼 한국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전통 보존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밤늦게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또 하나의 특별함을 발견했어요. 대학생들이 편의점 한켠에 마련된 스터디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편의점은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도 겸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식도 있고 와이파이도 빠르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이런 섬세함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새벽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청소 로봇도 기억에 남아요. 조용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취객이 실수로 부딪혔더라고요. 그런데 로봇이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술과 예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특별함은 어쩌면 이런 경계의 모호함에 있는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의 경계, 사람과 기술의 경계, 현실과 가상의 경계. 이 모든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섞이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로비 라운지가 꽤 북적이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건 젊은 스타트업 팀들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다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AI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투잡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평생 직장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데, 여기서는 안정보다는 도전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호텔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걸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한국의 특별함은 어쩌면 이런 자연스러움에 있는 걸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모습,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 짐을 챙기면서 찍어뒀던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3나노 생산 라인, 현대차의 플라잉카, 24시간 깨어있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뉴욕의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했었죠. 정말 운이 좋았던 건 공항에서 김상무님을 만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나눈 대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혁신한다는 말씀. 그때 제 머릿속이 확 맑아졌던 게 기억나요. 뉴욕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긴급 미팅을 요청했죠. 월가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고,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한국 시장 전담팀 팀장 자리를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화상회의로 서울 시간에 맞춰 일하다 보니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꼈어요. 한국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빨랐고 매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사부에 전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도쿄에서 20년을 살았고 일본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특히 도쿄 사무실 동료들의 반응이 기억에 남아요.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 걱정도 됐는데 의외로 다들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면서 자기들도 한국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피터슨 회장님과의 저녁 식사도 잊을 수 없어요. 회장님이 자네는 왜 이렇게 한국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건가? 라고 물으셨을 때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실험실이 차갑지 않아요. 따뜻하고 인간적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강남에 있는 스마트홈도 계약했고 벌써부터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AI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매일 30분씩 대화하는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줄 알았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비즈니스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발음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새로운 팀원들과도 벌써 화상으로 만났는데 그들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의 AI 전문가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시니어 매니저들, 그리고 K-파프 산업을 분석해온 문화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최소 세계 국어를 할 줄 알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업계에서도 이렇게 다재다능한 팀은 보기 힘들었어요. 첫 3개월 계획도 거의 다 세워놨어요. 1월은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이번에는 정말 깊이 있게 둘러볼 거예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과의 미팅이 기대돼요.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보안, 뇌과학 기반 메타버스까지. 벌써부터 20개가 넘는 기업과 미팅 일정을 잡았어요. 2월에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짜는데 집중할 예정이에요.
특히 K-컬처 테크 분야가 정말 기대되는데 K-팝 기획사들의 AI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버추얼 아이돌 제작 기술, 실시간 홀로그램 공연 기술 같은 것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와도 미팅 일정을 잡아뒀어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런 분야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미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거대한 산업이에요. 3월에는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역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투자 설명회를 여는 거예요. 한국의 VR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월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특히 이 행사에서는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일상적인 계획도 세세하게 짜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 러닝을 할 거예요. 한강변 스마트 운동기구도 써보고 따릉이로 출퇴근도 해보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려고요. DDP의 AI 아트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형 콘텐츠관, 예술이 전다, VR 쪼페라까지 한국의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 살게 될 아파트도 너무 기대돼요. 출근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날씨에 따라 실내 온도가 조절되고 냉장고가 알아서 식재료를 주문하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부동산 앱으로 동네를 미리 둘러봤는데 실시간 정보부터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 선호하는 음식점 스타일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팀만이라도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부르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다 같이 VR 게임도 하면서 친목을 다질 거예요. 투자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새롭게 짜볼 생각이에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그린테크, 바이오 헬스, 우주 산업까지 시야를 넓히려고요. 그리고 저녁에 뉴욕의 단골바에서 마지막 마티니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도쿄행을 앞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불안감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아마도 이번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짐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일본 관련 자료들은 거의 다 종이로 되어 있는데 한국 자료들은 전부 디지털이더라고요. 이 작은 차이가 두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렘 반, 두려움 반.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꿈꾸던 변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에는 한국에서 생활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OECD 38개국 중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민자 증가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단순 이주민이 아닌 선진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커가 연봉 4억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해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자산이 1,000억을 넘는 슈퍼리치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그녀의 선택에 유럽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0년 동안 세계 부자들의 돈을 관리해온 스위스는 이제 과거의 나라일 뿐입니다. 한국의 안전성과 편리함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는 유럽의 금융인들도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연간 3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의 연봉을 받던 금융권 엘리트가 전한 충격적인 증언. 1인당 GDP가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길거리에서 롤스로이스를 택시처럼 볼 수 있는 곳.
유럽의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천국 스위스. VIP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벤더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UBS 프라이빗 뱅킹에서 자산 관리자로 일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취리히를 떠나 어떻게 서울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년 전 저는 취리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연봉 30만 프랑을 받는 자산 관리자였고 승진도 순조로웠죠. 스위스에서 태어나 스위스에서 자란 전형적인 스위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금융학을 전공했고 UBS에서 인턴십을 시작으로 7년차 프라이빗 뱅커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저는 완벽한 시간 관리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취리히의 트램은 1분 단위로 정확했고 사무실까지 가는 길은 늘 한결같이 깨끗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호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40프랑짜리 샐러드를 먹으며 동료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퇴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알프스로 하이킹을 가거나 호수에서 요트를 즐기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취리히의 아파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150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에 호수와 알프스가 내다보이는 테라스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도 제게는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세탁기를 돌릴 수 없었고 밤 10시 이후의 샤워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집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웃의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일요일이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호수 주변의 관광지를 제외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 아침에 우유가 떨어져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차역 안에 작은 편의점조차 문을 닫았기에 결국 우유 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죠. 밤에 허기가 져도 음식을 주문할 수 없었고 갑자기 친구와 만나고 싶어도 약속은 최소 아주 전에 잡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업무도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는 팀 미팅이 있었고 수요일마다 고객 포트폴리오를 리뷰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고객들은 대부분 100만 프랑 이상의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받는 보너스도 상당했죠.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어쩐지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규칙처럼 보였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완벽한 시스템은 제게 황금으로 만든 새 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만 활동할 수 있는 살. 마치 정교한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말이면 바노프 거리는 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았죠. 제 사무실이 있는 파라데플라츠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며 조용조용 사진을 찍었고 중국 관광객들은 화려한 브랜드숍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은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매장에서는 전문가처럼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브린트 초콜릿 가게에서는 본국의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호수 근처 카페에서 한국 관광객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취리히의 물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스위스 현지 맥주 가격과 서울의 수입 맥주 가격을 비교하더군요. 단순한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세련된 여행자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스위스 국립박물관 앞에서 한국인 남학생 둘이 건축물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 양식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스위스 사람인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질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관광객들의 시간 관리였습니다. 스위스처럼 시간을 중요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신선했죠. 기차 시간에 맞춰 움직이면서도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여행 계획에 즉흥성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취리히의 겨울은 특히나 고요했습니다. 오후 4시면 해가 지고 도시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호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취리히 호수의 석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삶이 주는 만족감보다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어떤 것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면 취리히에서는 제크세로이텐 축제가 열립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인형 배그를 태우는 축제인데 인형이 타서 머리가 떨어지는 시간으로 그의 여름이 좋을지 나쁠지를 점치죠. 작년 축제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안의 겨울을 태워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매주 하는 팀 미팅이 막 끝나고 제자리에서 이번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하이 2주, 서울 2주. 한 달간의 출장이었죠.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세계였으니까요. 관광객으로서 보아온 아시아인들의 모습은 많았지만 제가 직접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던 일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첫 목적지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푸둥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막히는 습도와 스모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살던 깨끗한 취리히의 공기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2주는 한마디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은 매일 다른 시간이 걸렸고 제가 살던 스위스의 규칙적인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호텔 로비에서 우버를 부르면 기사님들은 항상 영어가 안 된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매번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휴대폰은 마치 쓸모없는 벽돌 같았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구글 지도도 왓츠앱도 인스타그램도 모두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제공한 VPN은 자주 끊겼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도 외국인인 제가 가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결국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해야 했고 이마저도 위조 지폐를 걱정해야 했죠. 사무실이 있는 루자주의 금융지구는 분명 웅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은 압도적이었고 그 규모는 취리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여러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혼잡했고 로비에서 보안 검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은 너무 혼잡했고 주변 식당들은 메뉴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딤섬을 시도해봤다가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던 적도 있었죠. 결국 매일 호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만 가게 되었고 이마저도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사 소음, 그리고 계속되는 스모그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덥고 열면 마스크를 써야 했죠. 에어컨은 너무 건조해서 틀기도 꺼려졌습니다. 더구나 상하이의 교통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러시아워 때는 아예 탑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택시는 미터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목적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이었죠. 한 번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님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1시간을 넘게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하지만 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항상 통역을 거쳐야 했고 간단한 이메일 하나를 주고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약속 시간은 자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회식 문화도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백주라는 술을 마시며 건배를 연신 외치는 모습이 낯설었고 노래방에 가서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단정하고 절제된 술자리와는 큰 차이가 있었죠. 루자주의의 마천루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새로웠죠. 하지만 도시 전체의 감도는 불안정하고 통제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곳에서는 식사하기도 꺼려졌고 밤거리를 걸을 때면 항상 불안함이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도 곧 다음 목적지인 서울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의 예상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울도 상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대도시라는 점에서 비슷한 혼돈을 예상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공항철도,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마치 제가 알던 스위스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은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이 걸렸고 지하철은 스위스의 기차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의사소통도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으며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식당들, 새벽에도 사람들로 활기찬 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은 마치 스위스의 안전성과 편리함에 생동감을 더한 도시 같았습니다. 상하이가 통제되지 않은 혼돈을 보여줬다면 서울은 질서 있는 자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규칙과 규율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있지만 그것이 자유와 활력을 억압하지 않는 곳이었죠. 2주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취리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서울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트램 안에서 매일 저녁 호수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면서도 자꾸만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일시적인 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런 감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고 서울에서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취리히의 저녁 7시는 마치 도시 전체가 문을 닫는 시간 같았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지고 상점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반면 서울의 저녁 7시는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죠. 강남역 근처에서 보냈던 어느 저녁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맛있는 음식 냄새, 퇴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은 취리히의 트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노선도도 금세 익숙해졌고 환승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심야에도 운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버스까지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택시는 앱으로 호출하면 즉시 도착했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한 기억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점심시간이 정확히 1시간이었고 대부분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한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심지어 터키 음식점도 있었고 모든 음식들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분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과 같은 간식거리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죠. 배달 문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밤 11시에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어졌을 때 30분 만에 따뜻한 피자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치킨, 중국 음식, 한식, 디저트까지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로 즐길 수 있었죠. 배달 음식의 퀄리티도 놀라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서울의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취리히의 카페들이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것과 달리 서울의 카페들은 늦은 밤까지 영업했습니다. 커피의 종류도 다양했고 디저트의 퀄리티도 높았습니다. 특히 스터디 카페라는 개념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조용히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니. 게다가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아기자기한 개인 카페까지 그 다양성도 놀라웠습니다. 밤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취리히에서는 저녁 9시만 되어도 마지막 음주를 재촉하는 분위기였지만 서울에서는 술집들이 새벽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포차라는 문화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는 스위스의 어떤 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밤에 혼자 걷는 것을 걱정했지만 서울은 제가 경험해본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했습니다. 새벽에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CCTV와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카페에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그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출장 중 겪은 갑작스러운 치통 때문에 방문한 치과는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의사의 실력도 탁월했습니다. 더구나 스위스의 병원비와 비교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죠. 검사부터 치료까지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목욕탕 문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번 경험해보니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찜질방은 그런 저에게 완벽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경험은 마치 도시 속의 휴가 같았습니다. 서울의 패션과 뷰티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스타일과 브랜드들, 24시간 영업하는 미용실,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화장품까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은 마치 놀이동산 같았죠.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풍성한 샘플은 쇼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빨리빨리 문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해 보였던 이 문화가 사실은 효율성과 편리함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은 다음 날이면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죠.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살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쇼핑몰 문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취리히의 쇼핑센터들이 늘 같은 모습이었다면 서울의 쇼핑몰들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엑스몰의 지하거리, 타임스퀘어의 현대적인 분위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각각의 쇼핑몰이 마치 작은 도시와 같았죠. 한강공원의 존재도 신선했습니다. 취리히 호수가 고요하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면 한강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버스킹 공연을 하는 청년들. 강변이 이토록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직장 문화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회식 문화나 위계 질서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도 일종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 과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지나치게 신중한 절차들과는 대조적이었죠. 주말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취리히가 일요일이면 완전히 멈춰섰던 것과 달리 서울의 주말은 또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오히려 더 붐비었고 공원과 거리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24시간 영화관, 심야 연극, 새벽까지 이어지는 전시회까지 언제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서울에서의 기억을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던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서울은 스위스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활기와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한국의 예의 문화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과하다고 느껴졌던 인사와 존댓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예의가 다소 차갑고 형식적이었다면 한국의 그것은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결국 부모님께 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위스 금융의 심장부인 UBS의 프라이빗 뱅커 자리를 버리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7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금융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일종의 특권이자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라 생각했고 몇몇은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먼 아시아로 떠난다는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와 걱정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화상 면접을 보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한밤중에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어는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어려웠지만 조금씩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해지, 가구 처분, 보험 정리 등 실질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7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취리히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마시는 마지막 와인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맛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고객 포트폴리오를 담당할 매니저를 찾고 있었고 제 스위스 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은 스위스에서보다 줄어들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UBS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후로 예정된 승진, 상당한 연봉 인상 가능성, 그리고 제가 포기하게 될 모든 것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돈이나 지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강남역의 불빛들, 한강공원의 활기찬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가능성. 이제 곧 그 모든 것이 제 일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변화는 늘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캐리어 2개에 제 인생 전부를 담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여의도의 오피스텔은 취리히의 제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63빌딩의 야경은 취리히 호수의 전망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IFC몰이 있는 국제금융센터 근처에 제 새로운 집은 금융가의 중심부에 있었고 이는 마치 취리히의 파라데플라츠에 살았던 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며 출근하는 길에는 세계 각국의 금융인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런던의 캐너리 워프나 뉴욕의 월스트리트처럼 여의도도 독특한 금융가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만개하는 풍경은 제가 본 어떤 금융가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적응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스위스 금융권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유럽 고객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어 언어의 장벽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위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업무 처리 방식에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업무 문화는 스위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과정은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의 회식 문화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화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학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몰랐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업무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치맥을 즐기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늦은 밤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특히 24시간 도시의 편리함은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환경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은 스위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식사 주문,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것이 손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며 피크닉을 했고 여름에는 한강변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겼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고 겨울에는 남산타워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매 계절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은 스위스에서보다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편리한 시스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퇴근 후의 삶도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동료들과 치맥을 즐기고 주말에는 IFC몰에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때로는 늦은 밤 당산동의 맛집들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식문화, 카페 문화, 여가 문화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위스 본사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면 그들은 늘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생기 있어진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매일매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동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위스와 유럽의 지인들이 제 SNS를 보고 한국 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실제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만족스러운지를 꼭 경험해 보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배울 것도 적응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스위스의 황금 세장을 벗어나 선택한 이 자유로운 비행이 제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취리히에서의 7년이 제게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게 자유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곳에서의 1년은 제가 취리히에서 보낸 7년보다 더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도전들을 통해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황금 세장을 벗어나 선택한 이 자유로운 비행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를 넘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활기차고 더 열정적이며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곳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이제 저는 다가오는 겨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 축제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이미 일정을 알아보고 있죠. 화천 산천 어축제, 태백 눈축제, 서울빛 초롱축제까지.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한강이 얼어붙는 진정한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고 싶고 눈 내리는 경복궁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값진 선물이 되어주었다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